예, 아까 구비문학의 세계 거기 그 61번 문제 좀 풀다가 좀 알았습니다. 저 구비문학의 세계 2017년 1학기 60번 문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명극의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거. 자, 1번은 그 극중 장소의 설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가명극은 뭐라 그럴까요? 그 마당놀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되는 거고, 이번에 관중의 개입으로 극중행위 현실성이 약화되는 게 아니라 아까 손상이 아니라 보상된다라고 363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3번 특정한 극중 장소 설정은 언제나 관중의 극중 개입으로 확정된다라고 그랬는데, 그 극중 장소의 설정이라는 게 언제나라고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정한 관중의 그 극중 장소 설정이 언제나란 말이, 하여튼 문제가 나왔을 때 언제나 이런 말 나오면 이런 게 좀 잘못됐어요. 거기 보면 363페이지에 그 네 번째 단락을 보세요. 네 번째 단락. 거기 네 번째 단락을 보면 그러나 이렇게 써진 게 있을 거예요. 그 밑줄 주세요. 극중 장소가 공연 장소와 계속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은 언제나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나왔죠. 자, 다음에 4번 공연 장소를 극중 장소로 삼는 경우에는 등장인물의 관객과 같은 장소에서 활동한다. 이거 맞죠? 당연히 그 같은 장소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겠죠. 그 자체는 그 극중 장소로 삼아버리면 이거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자, 62번 가면극의 공연 방식에 대한 설명은 올바른 건데 전통시대 가면극의 공연 시간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쯤에 마무리된다. 이거는 366쪽을 보세요. 366쪽을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거기 이제 365쪽부터 좀 보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가면극은 야외 놀이판이 공연 무대가 된다. 특별한 장치가 없이 등장인물의 진술로 무대 배경이 전환되는 특징을 갖는다. 자, 넘겨보세요. 공연 시간 역시 해가 지고 난 후 밤에 공연에서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나왔잖아. 그렇죠? 여기 지금 아침에 저녁이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농촌 가면극에서는 악사가 규정된 공간 내에 앉아서 반주를 한다. 이거는 364쪽을 보시면 364쪽 악사와 반주 4번에 보세요. 무대 한쪽에서 악사들이 반주를 한다. 농촌 가면극과 야류에서는 악사는 농악대고 악기도 농악기이며 따라서 서서 반주하고 때로 연희자들과 함께 춤을 추기도 한다고 나왔죠. 틀렸죠. 앉아서가 아니죠. 인물의 3번, 인물의 등장과 퇴장, 행위의 방식은 광대가 일정한 형식 없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일정한 형식이 없는 게 아니고 일정한 어떤 형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 그 370페이지를 보시면 370페이지의 둘째 줄 보세요. 가면극을 공연하는 집단에 의해 자기적인 연쇄장치가 요구되는데 이것의 설정 자체가 당대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는 인식이 깔려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형식이 없다라는 말 자체가 틀렸다는 거. 형식이 있어요. 자, 4번에 가면극의 표정은 고정되어 있으나 횃불 등의 조명이나 탈의 각도에 따라 탈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그 재현된다. 이게 맞죠. 366쪽을 보시면 366쪽을 보시면 거기 그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 다섯째 줄부터 보세요. 불빛이 이제 투사가 되는데 어우러져 가지고 형성화 돼. 다시 말하면 그다음 밑줄 좀 칠까요? 첫 번째 단락 밑에 셋째 줄 위로 보는 각도에 따라 탈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재현되어 보는 이로 하여금 다채로운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다. 이런 말 나오네요. 자, 그러니까 답은 4번. 한국의 전통극 가운데 기존 관념을 가장 강하게 부정하고 파괴하는 충격을 보여주는 거, 이게 꼭두각시 노름이에요. 꼭두각시 노름이 385쪽을 보세요. 385쪽을 보면 밑에서 셋째 줄 위로 올라가면 꼭두각시 노름은 기존 사회의 권위와 관념을 파괴하는 충격을 일으키면서 관심을 모으며 이런 말 나오죠. 답은 1번. 자, 64번. 가면극의 극적 형식과 거리가 먼 것은인데, 자, 광대가 관객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관객이 배우를 공격해서 다투기도 한다. 3번. 배우와 관객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다고 전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악공과 배우가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우와 관객이 다른 공간에 있는 게 아니죠. 같은 공간에 있는 거니까 이게 3번이고요. 꼭두각시 노름에 대해서 잘못된 거. 박첨지는 백발노인의 형상을 하고 있고 해설자 역할을 한다. 이거는 381쪽에서 382쪽에 나와요. 381쪽에 보시면 인형극이 이제 쭉 나오고요.
이제 홍동지도 이제 나오죠. 이제 그런데 이 박첨지가 이제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 이건 좀 읽어볼까요? 381쪽에 2번 꼭두각시 노름의 주요 등장인물과 구성, 마지막 줄. 꼭두각시 노름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은 넷 정도로 설정할 수 있다. 넘겨보세요. 박첨지는 백발로인의 형상을 하고 있고 해설자 역할 담당한다. 이런 말 나오고 있죠? 맞죠? 자, 악사들 중에 받는 소리꾼이 인형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극적 환상을 강화하기 위한 장치다. 382쪽을 보세요. 382쪽을 보면 거기 그 밑에서 넷째 줄. 악사들 중에 받는 소리꾼 인형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극적 환상을 제거하고 라고 나왔죠. 이 강화한다고 틀렸죠. 비판적 의미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극적 환상은 제거예요. 홍동지는 박첨지 조카로 설정되어 있고 온몸이 붉은색이다. 나체 인형이다. 이거 맞죠? 382쪽의 첫째 줄 끝에 보세요. 홍동지는 박첨지 조카로 설정되어 있고 온몸이 붉은색으로 덮여진 나체 인형이다. 그 다음에 4번 덜머리집은 박첨지 첩실로 꼭두각시에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인물이다. 382쪽에 그 보면 382쪽에 보시면 이 덜머리집 거기 첫 번째 단락에 하나 둘셋넷 일곱째 줄에 보세요. 덜머리집은 박첨지의 첩실로 꼭두각시와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다라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6번 재담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건데요. 여기 보면 재담의 방식 중 대구경합담은 조선족 문인들이 한시로 대구경합을 벌이는 관행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자, 397쪽에 보시면 대구경합담이 나와요. 대구경합담 거기 문자담에서 세 줄 내려가면 조선족 문인들이 한시로 대구경합을 벌인다고 나왔죠. 여기 지금 보면 한시로 대구경합을 벌인 조선족 문인들이 그런데 벌이는 관행에서 유래됐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재담에 관한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재담의 대구경합담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대구경합담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자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대구경합담 이 문자담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어휘담은 어휘 자체가 흥미의 핵심이 아니라 이면적으로 항상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392쪽에 보시면 392쪽을 보시면 어휘담이 나와요. 거기 둘째 줄 보세요. 끝에 어휘담은 어휘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재치의 묘미 위에 깊은 의미가 없다라고 나왔죠.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틀렸죠. 자, 3번 전통재담은 판소리, 사설이나 굿놀이, 무가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직업적 재담꾼이 관중을 상대로 공연한다. 이거 맞겠죠? 전말쓰기 기법은 동음이어를 사용해서 상대가 말하려는 의도와 동일한 의미로 말을 받는 것이다. 394페이지 보세요. 394페이지에 거기 인용문 바로 밑에 이 재담은 이게 이제 견말쓰기 기법인데 동음이어를 사용해서 상대가 말하려는 의도와 다른 의미로 말한다고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 보세요. 시아버지가 제루에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잘하는 물에서 놀죠. 시아버지는 다시 빈정거린 투로 용타. 용은 하늘에서 날죠. 시아버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너도 한 말 줘봐라. 그러니까 한 말 지기는커녕 두 말 이고 다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재담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거. 67번. 재담은 그 자체로 문학의 한 갈래로 중요한 가치가 인정되죠. 재담은 소설이나 희곡, 민요사설에서도 수용되어 장면을 꾸미거나 점검 표현에 있어 생동감을 불어넣죠. 재담은 근엄한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거나 권위 있는 인물을 풍자하는 데 활용이 돼요. 그런데 4번에 보면 언어경합담은 경쟁이 주는 흥미가 핵심이어서 재치 있는 말에 담긴 묘미는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에요. 중요하다라고 써있어요. 중요하지 않다가 틀렸어요. 중요하다라고 써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잘못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68번의 풍자형 속담의 사례에 해당되는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저녁 굶은 시어미상 이거는 425페이지 425페이지를 보세요. 425페이지를 보세요. 425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나오죠. 셋째 표현형은 있는 그대로 절실하게 표현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삼는 속담이다. 그러니까 이 저녁 굶은 시어미상은 표현형이에요. 풍자형이 아니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422페이지를 펴보세요. 422페이지를 펴보세요. 거기 보시면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그 위에 첫째 교훈형이에요. 교훈형. 그 다음에 달도 차면 기운다. 422쪽에 나오죠. 달도 차면 기운다. 이것도 교훈형이죠.
횃대 밑에서 호랑이 잡는다. 424페이지 나와요. 424페이지에 둘째 풍자형 두 번째 단락. 그 바로 밑에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개별적인 의미 진수를 대문자 A라고 하고요. 그때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의미 진수를 대문자 B라고 그래요. 다시요. 개별적인 의미 진수를 대문자 A라고 하고 일반적 의미 진수를 대문자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이제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를 이제 보시면 자 A 플러스 A형 거기 그 둘째 줄에 나오죠. 거기 그 421쪽에 A형, A 플러스 A형, A 플러스 B형, B형, B 플러스 B형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A형이라고 할 때 A가 개별적인 의미 진술이고 B는 일반적인 의미 진술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줄에 열소경이 함막된 A형 작아도 콩사라기 커도 콩사라기는 A 플러스 A형이죠. 왜냐하면 콩사라기가 두 번 나왔으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A 플러스 B죠. 왜냐하면 물속과 사람 속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장작굴과 계집은 수석이면 달란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B형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개별적인 의미 진술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 진술이니까. 그 다음에 밤잔 원수 없고 날새 눈에 없다. 이것도 B 플러스 B형이죠. 왜? 일반적인 의미 진술이니까. 제가 수업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풍자형이라고 하는 것은 횃대 밑에서 호랑이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풍자형이다. 그러니까 424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풍자형은 어떤 행위나 행위자에 대한 비판과 조롱의 뜻을 담고 있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를 할 수 있지만 앞에 교훈형에 볼 수 없는 비판과 조롱, 야유가 있다고 나오죠. 자, 수수께끼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화자와 청자가 쌍방이 참여하는 방식이다. 맞죠? 묘사가 극히 복잡하고 긴 문장인 경우에는 접속사 등을 사용해야 된다. 436페이지 펴보세요. 436페이지를 펴보세요. 자, 이 수수께끼와 관련되는 것이 나오고 있죠. 묘사가 극히 복잡하다가 아니라 2번 보세요. 단순하다고 나왔죠. 묘사가 단순하다는 것이 틀렸죠. 고의적인 오도성, 잘못 보도되는 특징. 상대방의 오답을 유도한다도 맞죠? 수수께끼는 잘못 보도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수께끼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438쪽을 보세요. 세 번째 줄, 종을 3개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뭐죠? 세종대왕이에요. 세 명의 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세종대왕하고 종하고 상관이 없는데 수수께끼의 은유는 일반적인 것을 특수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맞죠? 은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것을 어떤 그 특수화하는 그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은유라는 것 자체가. 자, 70번 수수께끼가 하는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본연의 오락성은 문학의 효용성 가운데 사회 비판과 교훈성에 종속된다. 뭐 수수께끼가 이것이 그 뭡니까? 사회 비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2번 세심한 관찰력을 통해서 시적 표현을 일궈내기도 한다. 이건 맞죠. 이 수수께끼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시적인 표현이에요. 거기 그 436페이지에 3번 은유적 표현이라는 점 바로 밑에 있죠. 수수께끼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직선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완곡하게 표현한다. 그래서 메타포가 있다. 이 메타포라는 것 자체가 비유 아닙니까? 답은 먼저 아실 거고요. 2번이 맞습니다. 통렬한 사회 비판을 통해 통일 계층 간의 단합이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뭐 이게 이제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뭐 이런 것까지는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재미로 그 시간을 즐기는 거죠. 직설적 논리가 아니죠. 수수께끼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돌려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은유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메타포기 때문에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뭐 강의하다가 보니까 이게 글자 쓰는 기능이 좀 이게 취소가 돼가지고요. 일단은 여기서 일단 2017년 것을 좀 마치고 한 5분만 제가 있다가 2016년 걸 하겠습니다. 이 글씨 쓰는 기능이 뭔가 잘못돼가지고요. 그렇게 좀 이해하십시오. 8시 15분 정도 제가 다시 초대해서 2016년 것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걸 풀면 2016년, 15년 되게 쉽습니다.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렇게 하시고